네 인연, 이 도둑년! 감히 시댁 패물에 손을 대? 가만두지 않겠다. 제발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제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억울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며느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당신마저 저를 의심하시나요? 남편은 그저 고개를 떨궜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 손으로 증명하면 된다. 어머니의 이 한마디를 품고 그녀는 도둑년이라는 누명을 쓴 채 3년을 버텼습니다. 감자꽃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가슴 뭉클한 옛날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어느 산골 마을에 명심이라는 처자가 살았지요.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삭바느질로 낀 일을 이으며 자랐습니다. 집은 가난했지만 명심의 손끝만은 남달랐지요. 바늘 하나로 저고리 한 벌을 지어내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저 집 딸은 바늘 하나로 밥벌이를 한다더라. 이웃들은 그렇게 수군거리며 명심을 대견해 했지요. 그러나 명심의 어머니는 몸이 약했습니다. 겨울마다 기침이 심해져 자리 보전하기 일쑤였지요. 명심아,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말고 살아라.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 손으로 증명하면 된다. 어머니는 늘 그렇게 딸을 다독였습니다. 명심이 18이 되던 해봄, 어머니는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장례를 치르는 내내 명심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를 악물었지요. 어머니가 남긴 것이라곤 낡은 은비녀 한 쌍뿐이었습니다. 이것만은 늘 몸에 지니고 있거라. 내 친정을 잊지 말라는 뜻이다. 명심은 그 비녀를 품속 깊이 간직했지요. 어머니의 3년상도 치르기 전 이웃 마을에서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두식이라는 청년이었지요. 순박하고 성실한 농사꾼으로 마을에서 평판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 총각이라면 명심이 고생은 안 시킬 게다. 중매쟁이는 그렇게 명심을 설득했지요. 명심은 크게 마다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저 시집 갑니다. 부디 지켜봐 주세요. 명심은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그렇게 고했지요. 그리고 은비녀를 품에 넣은 채 가마에 올랐습니다. 시댁 살림은 명심의 친정보다 넉넉한 편이었지요. 시어머니 안동댁은 젊어서 남편을 여의고 홀로 두식을 키워낸 여인이었습니다. 그만큼 완고하고 체면을 중시했지요. 며느리에 대한 기준도 남달리 높았습니다. 양반집 며느리도 저보다는 부지런하겠다. 안동댁은 종종 그렇게 말하며 명심을 다그쳤지요. 명심은 새벽 딸기 울기도 전에 일어나 부엌일을 시작했습니다. 손이 야무지니 일도 빨랐지요. 그러나 안동댁의 눈에는 늘 부족해 보였습니다. 며느리 흉을 보는 게 안동댁의 낙 같았지요. 저 집 며느리는 인사성이 없다더라. 동네 안악들 모임에서 안동댁이 늘 하는 소리였습니다. 명심은 그 말들을 전해 들을 때마다 서러웠지요. 그러나 남편 두식에게조차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두식은 순박했지만 우유부단한 성품이었지요. 어려서부터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탓인지 안동댁의 말이라면 무조건 따르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나를 좀 서운하게 대하시는 것 같소. 명심이 조심스레 말을 꺼내면 두식은 늘 이렇게 답했지요. 어머니가 다 우리 잘 되라고 하시는 소리요. 조금만 참으시오. 명심은 그럴 때마다 속으로 한숨을 삼켰습니다. 그러나 남편을 원망하지는 않았지요. 이 사람도 어머니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아들이겠지. 명심은 그렇게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시댁에는 점례라는 몸종이 있었지요. 안동댁이 시집 올 때부터 데려온 종이었습니다. 점례는 겉으로는 고분고분했지만 속으로는 셈이 밝고 욕심이 많은 여인이었지요. 안동댁의 신임이 두터워 집안의 크고 작은 살림을 사실상 점례가 좌지우지하고 있었습니다. 새 며느리가 들어오자 점례는 은근히 심기가 불편했지요. 안주인 자리 하나 새로 생겼으니 내 자리도 좁아지겠구나. 점례는 그렇게 생각하며 명심을 곱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명심을 대했지만 속으로는 늘 트집 잡을 거리를 찾고 있었지요. 두식은 그런 점례의 속내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어릴 적부터 자신을 돌봐준 손이 누이처럼 여기며 마음을 놓았지요. 그것이 훗날 얼마나 어리석은 믿음이었는지 이때의 두식은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명심이 시집 온 지 석 달쯤 되었을 때의 일이지요. 안동댁의 생일이 다가오자 온 집안이 분주해졌습니다. 내 생일상은 규모 있게 차려야 한다. 이웃들 보는 눈도 있으니 명심은 새벽부터 부엌에 들어가 하루 종일 음식을 준비했지요. 그런데 하필 그날 곡식 창고의 열쇠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열쇠가 어디 갔지? 명심은 당황하여 이리저리 찾아 헤맸지요. 결국 늦게야 열쇠를 찾았지만 음식 준비가 예정보다 한참 늦어지고 말았습니다. 어찌 이리 굼뜬 것이냐?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몰라서 이러느냐? 안동댁은 명심을 크게 나무랐지요. 명심은 자초지종을 설명하려 했지만 안동댁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광경을 뒤에서 지켜보던 점례의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스쳤지요. 그러나 그 미소를 눈여겨본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명심은 홀로 부엌 한 구석에 앉아 눈물을 훔쳤지요. 내가 무엇을 그리 잘못했다고. 그러나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이런 일로 무너지면 안 된다. 어머니가 하신 말씀을 잊지 말자. 명심은 다시 마음을 다잡고 남은 음식 준비를 마무리했지요. 다음 날 생일상은 무사히 차려졌고 손님들은 상차림을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안동댁은 그 공을 며느리에게 돌리지 않았지요. 다 내가 미리 일러둔 덕이지. 그렇게만 말할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시댁에서의 나날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 속에는 저마다의 서운함과 셈이 조용히 쌓여가고 있었지요. 며느리의 억울함도 몸종의 욕심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 하루하루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시댁에는 안동댁이 유독 아끼는 물건이 하나 있었지요. 바로 은비녀 한 쌍이었습니다. 이건 내 어머니가 물려주신 것이다. 죽어서도 가져갈 물건이니라. 안동댁은 그 비녀를 안방 문갑 속에 늘 넣어두었지요. 열쇠는 오직 안동댁의 베개 밑에만 있었습니다. 명심은 그 비녀를 딱 한 번 본 적이 있었지요. 명절 제사 때 잠시 꺼내 보였던 것입니다. 참으로 곱습니다, 어머님. 명심이 그렇게 말하자 안동댁은 드물게 흡족한 표정을 지었지요. 이건 훗날 내가 며느리를 들이면 물려줄 물건이다. 명심은 작은 기대를 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알지 못했지요. 그 비녀 한 쌍이 훗날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될 줄은. 그런데 언제부턴가 점례가 그 문갑을 유심히 살피는 일이 잦아졌지요. 점례는 오랜 세월 이 집에 종살이를 하며 속으로 셈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늙도록 종살이만 하다 죽을 수는 없지 않은가.
나도 뭐라도 손에 쥐어야지. 저작거리에 나갈 때마다 점례의 눈은 전당포 간판을 흘끗거렸지요. 어느 날은 마당을 쓸다 말고 한참을 안방 창호지 너머만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감히 실행에 옮기지는 못한 채 그저 눈으로만 문갑을 살피는 나날이 이어졌지요. 아무도 그 눈빛의 의미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전당포 주인이 마을에 들렀다가 우연히 안동댁 집 앞을 지나게 되었지요. 이 댁 은비녀와 꼭 닮은 물건이 요 며칠 저작거리에 나돌던데요. 지나가는 말이었지만 마침 마당을 쓸고 있던 점례가 그 말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점례의 낯빛이 순간 하얗게 질렸지요. 그러나 이내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저작거리에 그런 물건이 나돈다니 필시 누군가 안방 물건을 훔쳐다 파는 개로구나. 점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지요. 그리고 동시에 위험한 셈을 하나 떠올렸습니다. 이 기회에 아예 점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입술을 깨물었지요. 그 무렵 두식은 우연히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밤중 뒷간에 다녀오던 길에 점례가 안방 쪽 마루를 서성이는 것을 본 것이지요. 이 밤중에 개서 무얼 하는가? 두식이 묻자 점례는 화들짝 놀라며 둘러댔습니다. 마님 이부자리를 살피러 왔습지요. 두식은 별다른 의심 없이 넘겼지요. 밤이 늦었으니 어서 들어가 자게. 두식은 그렇게 말하고는 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잠깐의 광경은 두식의 머릿속 한 구석에 희미하게 남았지요. 그것이 훗날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때의 두식은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어딘가 마음 한편이 개운치 않았을 뿐이지요. 점례는 밤마다 홀로 셈을 거듭했습니다. 한 짝만이다. 한 짝만 팔면 표가 안 나겠지. 그러다가도 문득 겁이 나 고개를 저었지요. 아서라. 발각되면 그날로 끝이다. 그러나 욕심은 두려움보다 힘이 셌습니다. 며칠을 뒤척이던 점례는 결국 마음을 굳혔지요. 이대로 늙어 죽느니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내 살기를 마련하는 게 낫다. 점례는 저작거리에서 몰래 은비녀와 비슷한 모양의 가짜 장신구를 하나 구해두었습니다. 그것을 품속 깊이 숨기며 점례는 다짐했지요.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감쪽같이 해내야 한다. 조용한 집안 뒤편에서 큰 파국의 씨앗이 그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안동댁이 잠든 틈을 타 점례는 몰래 안방으로 숨어들었지요. 문갑의 열쇠는 안동댁의 베개 밑에 있었습니다. 점례는 손끝을 떨며 열쇠를 빼냈지요. 문갑을 열자 은비녀 한 쌍이 고요히 놓여 있었습니다. 점례는 진짜 비녀 한 쌍을 모두 품속에 넣고 대신 미리 구해둔 가짜 한 짝을 살며시 넣어두었지요. 한눈에는 표가 안 나겠지. 점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조용히 문갑을 잠그고 열쇠를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달빛조차 없었지요. 점례의 발소리만이 고요한 마당을 울렸습니다. 진짜 비녀 두 짝은 점례의 손에서 저작거리로 하나둘 흘러나갈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문제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안동댁이 우연히 문갑을 열어보니 낯선 가짜 비녀 한 짝만이 놓여 있었지요.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분명 한 쌍이었거늘. 이 낯선 물건은 또 무엇이란 말이냐? 안동댁의 목소리가 온 집안을 흔들었습니다. 집안 사람들이 모두 안방으로 모여들었지요. 두식도 명심도 점례도 모두 안동댁 앞에 불려왔습니다. 누구든 이실직고 하지 못할까? 이 집안에 도둑이 있단 말이냐?
이때 점례가 미리 짜둔 계획대로 슬쩍 말을 던졌지요. 마님, 소인이 어제 세아씨 방을 지나다 이상한 걸 보았습니다. 반짝이는 게 이불 밑에 숨겨져 있던데요. 그 말에 모두의 시선이 명심에게로 쏠렸습니다. 명심은 영문을 알 수 없었지요. 저는 그런 물건을 본 적도 없습니다, 어머님. 그러나 안동댁은 이미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의심스러우면 확인해 보면 될 일이다. 얘야, 내 방을 좀 뒤져보자꾸나. 방을 뒤지자 명심의 이불 밑에서 낯선 은비녀 한 짝이 나왔지요. 점례가 미리 숨겨놓은 것이었습니다. 명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지요. 이게 어찌 저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하는 것입니다. 명심이 아무리 항변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증거가 명심의 방에서 나온 이상 누구도 명심의 말을 믿지 않았지요. 내 인연, 이 도둑년, 시댁 폐물에 손을 댄 죄 결코 가볍지 않다. 안동댁의 호통이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당장 이 실 찍고 하지 못하겠느냐. 명심은 무릎을 꿇은 채 눈물만 흘렸지요. 정녕 모르는 일입니다, 어머님. 저를 믿어주십시오. 그러나 안동댁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두식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두식아, 너는 아무 말도 없느냐? 안동댁이 다그치자 두식은 우물거리며 답했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명심이가 그럴 사람은 아닌데. 닥쳐라. 증거가 저리 뻔한데. 무슨 소리냐? 두식은 결국 아내를 감싸지 못하고 고개를 떨고 왔지요. 그것이 명심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했습니다. 여보, 당신도 저를 의심하시나요? 명심은 눈물을 삼켰습니다. 명심은 손목이 잡힌 채 대문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품속에는 친정어머니가 물려준 낡은 은비녀 한 쌍만 남아 있었지요. 저는 정녕 억울합니다. 언젠가 반드시 밝혀질 날이 올 것입니다. 명심은 눈물을 삼키며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지요. 대문이 등 뒤에서 굳게 닫혔습니다. 명심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지요. 찬바람이 옷깃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갈 곳이 없었지요. 친정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홀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으니까요. 그 시각 점례는 제 방 깊숙한 곳에 진짜 은비녀 한 쌍을 숨겨두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됐다. 이제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점례의 계획에는 스스로도 미처 깨닫지 못한 허점이 있었지요. 명심의 방에서 나온 것이 실은 저작거리에서 급히 구한 가짜였다는 것. 그리고 언젠가 진짜 두 짝을 시차를 두고 팔아야 한다는 것. 서두른 흔적은 반드시 자국을 남기는 법이지요. 점례는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그저 눈앞의 안도에만 취해 있었습니다. 집안의 비밀은 그렇게 조용히 감추어졌지만 그 밑바닥에는 이미 언젠가 드러날 균열이 새겨지고 있었지요. 명심은 정처 없이 저작거리로 향했습니다. 도둑년이라는 소문은 이미 마을 전체에 퍼져 있었지요. 저 여자가 그 도둑질했다는 며느리라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명심의 귀에 꽂혔습니다. 명심은 고개를 들 수 없었지요. 죄도 없이 죄인 취급을 받는 일이 이렇게 서러운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명심은 주저앉지 않았지요. 살아야 한다. 살아서 언젠가 이 억울함을 풀어야 한다. 명심은 저작거리 어귀 다 쓰러져 가는 빈집 하나를 겨우 얻어 몸을 뉘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몸에 지닌 옷가지와 어머니의 낡은 은비녀뿐이었지요.
어머니와 가까이 지냈던 행담댁이 허름한 방을 내어주어 간신히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너무나 억울했지만 마음을 다잡고 다음 날부터 명심은 삭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도둑년이라는 소문이 이미 저작거리까지 퍼져 있었지요. 저런 여자한테 바느질감을 맡겼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어찌아나. 사람들은 명심을 멀리했습니다. 그럼에도 명심은 포기하지 않았지요. 저작거리 포목전 주인에게 몇 번이고 찾아가 사정했습니다. 제 바느질 솜씨를 한 번만 봐 주십시오. 포목전 주인은 처음엔 손사래를 쳤지만 명심의 간절한 눈빛에 마음이 조금 흔들렸지요. 딱 한 번만이다. 저고리 한 벌 지어 오너라. 명심은 밤을 새워가며 그 저고리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포목전 주인은 완성된 저고리를 보고 눈이 커졌지요. 이런 솜씨를 가진 사람이 어찌 도둑질을. 그날부터 명심에게는 조금씩 일감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명심이 사는 빈집 옆에는 옥분이라는 과부가 살고 있었지요. 처음에는 옥분도 다른 이웃들처럼 명심을 경계했습니다. 그러나 지내다 보니 명심의 됨됨이가 소문과는 영딴판이라는 것을 서서히 느끼게 되었지요. 명심은 새벽마다 우물가에서 옥분을 마주칠 때면 늘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자네 정말 도둑질을 했는가? 어느 날 옥분이 조심스레 물었지요. 명심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담담히 답했습니다.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증명할 길이 없을 뿐입니다. 옥분은 그 말에서 거짓의 기미를 느끼지 못했지요. 그날 이후로 옥분은 명심의 몇 안 되는 말벗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명심의 누추한 집에 누군가가 찾아왔습니다. 안동댁이 은밀히 사람을 시켜 명심에게 노잣돈을 보내왔지요. 조용히 물러나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거리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약간의 노잣돈을 내리시겠다 하셨습니다. 명심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노잣돈이 아쉬운 처지였으니까요. 그러나 이내 고개를 저었지요. 돈은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하지 않은 일로 도둑 소리를 듣는 것이 억울할 뿐입니다. 그깟 명예가 밥 먹여줍니까? 명예가 밥을 먹여주지는 않지요. 하지만 거짓을 인정하고 받는 돈은 제 어머니를 2번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명심은 단호했습니다. 결국 그 여인은 명심의 완고함에 그냥 돌아가야 했습니다. 벌써 시댁에서 쫓겨난 지 2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명심은 용기를 내어 관아를 찾아갔습니다. 날이 저는 억울하게 도둑 누명을 쓰고 쫓겨난 몸입니다. 부디 다시 조사해 주십시오. 그러나 명심을 맞이한 아저는 심드렁한 얼굴이었지요. 이미 끝난 집안일을 관아가 어찌 다시 들춘단 말인가. 증거도 다 나왔다는데. 명심이 말을 이으려 하자 아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됐네, 됐어. 다음 사람 들라 해라. 명심은 결국 아무 소득 없이 관할을 나서야 했지요. 역시 말로만은 소용이 없구나. 무언가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명심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당장은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막막할 따름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너무 춥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지요. 찬바람이 문틈으로 파고들었고 땔감마저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명심은 며칠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밤늦도록 바느질을 계속했지요.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그러나 몸은 이겨내질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명심은 결국 바늘을 친 채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지요.
옥분이 우연히 명심의 집 앞을 지나다가 인기척이 없는 것을 이상히 여겨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아니, 이 사람아. 명심은 온몸에 열이 펄펄 끓고 있었지요. 옥부는 자신의 폐물 하나를 몰래 팔아 약값을 마련했습니다. 사흘 밤낮을 앓던 명심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이 몇 번이고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은 듯 했지요. 명심아, 억울함은 반드시 풀리는 법이다. 다만 그때까지 살아 있어야 하느니라. 명심은 그 목소리에 이를 악물었습니다. 죽을 수는 없었지요. 사흘째 되던 밤, 은비녀부터 찾았습니다. 살았구나. 몸을 추스른 명심은 다시 바느질감을 손에 잡았지요. 명심의 열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고비는 넘긴 듯합니다. 의원이 그렇게 말하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요. 명심은 눈을 뜨자마자 저작거리에는 어느새 솜씨 좋은 친모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명심을 시샘하던 다른 친모 정순도 명심의 진심 어린 태도에 차츰 마음을 열었지요. 자네처럼 손끝 야무진 사람이 또 있어야 나도 숨을 돌리지. 정수는 그렇게 웃으며 말하곤 했습니다. 도둑년이라는 꼬리표 위에 서서히 다른 이름이 더 씌워지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저작거리에서 삭바느질감을 나르던 아이 하나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다리를 다쳤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모두 무심히 지나쳤지만 명심만은 걸음을 멈추었지요. 얘야, 괜찮으냐? 어디 좀 보자. 명심은 자신의 옷고름을 찢어 아이의 상처를 싸매 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아이는 관아, 아전 덕만의 어린 조카였지요. 덕만은 조카가 다친 사연을 전해 듣고는 서둘러 명심을 찾아왔습니다. 친모 어른 덕분에 조카 아이가 무사했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요. 명심은 그저 손사래를 쳤지요. 덕만은 명심의 담담한 태도에서 묘한 인품을 느꼈습니다. 저런 여인이 정말 도둑질을 했을까? 덕만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의문이 자리 잡기 시작했지요. 그날 이후로 덕만은 종종 명심의 안부를 물으러 들르곤 했습니다. 친모 어른, 예전에 무슨 사연으로 그리 소문이 났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명심은 잠시 망설이다가 담담히 사정을 털어놓았지요. 시댁의 은비녀가 사라졌는데 제 방에서 그 물건이 나왔다 하여 쫓겨났습니다. 저는 결코 손대지 않았습니다. 방에서 물건이 나왔다면 증거가 명백한 것 아닙니까? 덕만이 그렇게 되묻자 명심은 고개를 저었지요. 저도 그것이 어찌 제 방에 있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덕만은 그 말을 들으며 턱을 쓸었습니다. 물건이 한 쌍이었는데 한 짝만 나왔다는 것도 이상하군요. 원래 한 쌍이 맞습니까? 예, 시어머님께서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덕만의 눈빛이 살짝 날카로워졌지요. 그렇다면 나머지 한 짝의 행방도 따져볼 만한 일인데 그 무렵 점례는 은비녀 한 짝을 팔아 얻은 돈으로 한동안 남몰래 호사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 욕심이란 끝이 없는 법이지요. 기왕 이렇게 된 것, 나머지 한 짝도 마저 처분하는 게 어떨까. 점례는 그런 생각까지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작거리 전당포에 은비녀 한 짝이 다시 흘러들어왔지요. 전당포 주인은 그 물건을 받으며 문득 예전에 지나가듯 했던 자기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거 참, 한 짝은 예전에도 들어왔던 것 같은데 같은 곳에서 나온 물건인가? 전당포 주인은 왠지 찜찜한 마음이 들어 그 물건을 얼른 팔지 않고 한쪽에 밀어두었지요. 마침 그날 순찰을 돌던 덕만이
전당포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덕만은 명심을 알게 된 뒤로 마음 한구석에 품고 있던 의문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하고 있었지요. 전당포 안쪽에 놓인 물건이 문득 덕만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인장, 방금 저 은비녀는 무엇이오? 전당포 주인은 은비녀를 내밀며 자초지종을 설명했지요. 이게 벌써 두 번째로 들어온 물건입니다. 덕만은 그 말에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 물건을 누가 맡겼는지 기억하시오? 그게 안동댁 마님 댁의 몸종인 것 같습니다만. 확실히 알아봐 주시오. 이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닐 것이오. 덕만은 은비녀를 소중히 챙겼지요. 덕만은 곧장 안동댁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님, 혹시 예전에 잃어버렸다는 은비녀, 처음부터 한 짝만 사라진 것이 맞습니까? 지금 문갑 속에 남아있다는 그 한 짝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안동댁이 문갑을 열어 비녀를 꺼내 보이자 덕만은 그것을 전당포에서 가져온 비녀와 나란히 놓았지요. 누가 보아도 한 쌍이었습니다. 안동댁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지요. 그렇다면 며느리 방에서 나온 그 비녀는 대체 무엇이었단 말입니까? 3년 전의 기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덕만은 사건을 그냥 넘기지 않고 현감에게 이 일을 정식으로 아뢰었지요. 물증이 명확하다는 말에 현감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몸종을 이리 데려오게. 덕만은 곧장 시댁으로 향해 점례를 관하로 데려왔습니다. 관하 마당에서 점례는 처음엔 끝까지 발뺌하려 했지요. 소인은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억울합니다요. 그러나 덕만은 전당포 주인을 함께 불러들였습니다. 이 여인이 맞소. 전당포 주인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예, 확실합니다. 두 번 다 이 여인이 물건을 맡기고 갔습니다. 점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더는 발뺌할 여지가 없었지요. 현감이 매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도 이실 직고하지 않겠느냐? 점례는 그제야 몸을 떨며 모든 것을 실토하기 시작했지요. 제가 미리 구해둔 가짜 비녀를 새아씨 방에 몰래 넣어두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의심이 새아씨께 갈 줄 알았습니다. 거짓은 아무리 촘촘해도 한 올의 빈틈을 남기는 법이지. 덕만이 그렇게 말하며 점례를 지그시 바라보았지요. 현감은 점례의 죄를 낱낱이 기록하게 하고 엄히 벌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죄 없는 사람에게 누명을 씌운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 마땅한 벌을 받을 것이다. 이 소식은 삽시간에 온 마을에 퍼졌지요. 그 도둑년 소리 듣던 며느리가 사실은 누명을 썼던 것이라며?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이번엔 다른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몇몇은 부끄러운 낯빛을 감추지 못했지요. 한 번 씌워진 오명은 쉽게 벗겨지지 않았지만 진실이 드러나자 그 소문은 방향을 바꾸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안동댁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지요. 내가 그 죄 없는 아이를 내 손으로 쫓아냈단 말이냐. 안동댁의 눈에서 뒤늦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난 3년의 세월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듯 했지요. 두식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뛰쳐나갔습니다. 명심이 살고 있다는 저작거리를 향해 있는 힘껏 달렸지요. 3년 동안 쌓인 후회가 두 다리를 재촉했습니다. 문 밖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두식이 방문을 열어젖혔지요. 명심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모든 게 밝혀졌다. 점례가 자백했다. 너는 아무 죄가 없었다. 명심은 그 말을 듣고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품속에 낡은 은비녀를
꼭 쥐었지요. 어머니, 들으셨습니까? 저는 결국 해냈습니다. 3년의 설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안동댁은 몸소 저작거리까지 걸음하여 명심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내가 어리석어 죄 없는 너를 그리 모질게 대했구나. 부디 나를 용서해다오. 명심은 시어머니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어머님, 이제 지난 일은 지난 일입니다. 저는 돌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안동댁은 그 말에 다시 한번 눈물을 쏟았지요. 고맙다, 참으로 고맙구나. 옥분과 정순도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을 훔치며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자네가 그리 버텨내더니 결국 하늘이 알아주었구먼. 옥분이 명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지요. 점례는 관아에 넘겨져 죄에 합당한 벌을 받았습니다. 덕만은 그 일로 명판관이라는 소문이 나며 고을에서 신망을 얻었지요. 작은 인연 하나로 큰 억울함을 풀었으니 이것도 인연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덕만은 훗날 명심을 만날 때마다 그렇게 겸손히 말하곤 했습니다. 명심은 시댁으로 돌아와 예전보다 더욱 굳건한 안주인이 되었지요. 안동댁은 그 뒤로 다시는 사람을 함부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명심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귀 기울여 들었지요. 두식은 평생 그날의 일을 잊지 않고 아내를 더욱 아끼며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지요. 명심이 지어낸 옷을 두고 이제는 아무도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작거리에서도 이웃 고을에서도 그 손끝에 솜씨와 고든 심지를 두고 칭찬이 자자했지요. 안동댁은 며느리를 볼 때마다 지난 날을 떠올리며 조용히 고개를 숙이곤 했습니다. 두식은 술잔을 앞에 두고도 더는 아내의 이름을 서럽게 부르지 않았지요. 대신 명심의 곁을 지키며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갔습니다. 옥분과 정수는 여전히 명심의 오랜 벗으로 남아 이따금 저작거리에서 마주치면 지난 3년의 이야기를 웃으며 나누곤 했지요. 명심이 품에 지니고 다니던 낡은 은비녀는 훗날 며느리에게 다시 물려주는 가보가 되었습니다. 이 비녀를 볼 때마다 내 어머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억울한 일도 제 손으로 증명하면 된다고 하셨지요. 명심은 훗날 며느리에게 그 비녀를 물려주며 그렇게 말해주었지요. 악한 자의 곳간은 높아도 그 끝은 반드시 무너지는 법입니다. 억울함은 때로 더디게 풀리지만 진실은 결국 그 빈틈을 드러내는 법이지요. 감자꽃 야담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